백훈종의 전지적 비트코인 시점.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10월 28일 월요일입니다. 어제죠. 일본에서 그 총선이 있었습니다. 아마 이제 지금 현재 집권 여당인 자민당이 참패를 한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이제 입헌 민주당이라고 그쪽에서 이제 야당이죠. 야당이 과반을 차지한 것으로 나오는 것 같습니다. 야당 연합이 될지 아니면 입헌 민주당 단독이 될지는 이제 조금 더 나오는 뉴스들을 봐야 될 것 같긴 합니다. 아무튼 이게 뭘 의미하는 거냐면 이제 지난 12년이죠. 지난 12년 동안 일본 이제 자민당이 집권을 하면서 아베노믹스, 한마디로 말하면 이제 기준금리를 완전 0%대로 유지를 하면서 물가 상승률이나 이런 것들은 조금 피해를 보더라도 감안을 하고 주가 부양, 그 다음에 이제 경기를 좀 진작시킨다. 이제 이런 거죠. 그리고 투자 문화를 통해서 경기를 진작시킨다. 뭐 이런 정책을 펼쳤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무래도 일본의 내수 경기는 상당히 좀 침체가 될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면은 일단 엔화 가치가 많이 내려갈 수밖에 없고, 그리고 이 엔캐리 트레이드라고 하죠. 이제 굉장히 뭐 이 채널 보시는 분들도 그렇고 비트코인 투자하시는 분들이 이제는 자세히 아실 만한 문제이지 않습니까? 이제 저리에 일본 엔화를 빌려서 일본 주식시장이나 미국 주식시장이나 아니면 뭔가 더 높은 이자가 나오는, 금리가 나오는 뭔가에 투자를 하는 그 엔캐리 트레이드가 굉장히 성행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근데 이제 아무래도 일본 내에 물가가 올라가고 그 다음에 엔달러 환율이 계속해서 올라가고, 즉 엔화가 약세라는 거죠.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아무래도 일본 국민들이 조금 힘들다. 물가도 많이 올라가는데 엔화 약세까지 오니까 이중고다 하면서 약간 정권 심판 그런 어떤 느낌으로다가 이번에 이 야당 쪽에다가 표를 몰아준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앞으로 기준금리가 많이 올라가지 않을까, 그러면은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 이런 걸 좀 우리가 걱정을 해봐야겠죠. 일본에서는요 비트코인이 굉장히 각광받는 투자 자산입니다. 우리나라보다도 더 그래요. 이게 지난 12년 동안 계속 이어졌던 어떤 아베노믹스의 여파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사실 자민당, 입헌민주당, 그 다음에 뭐 다른 여당들, 여당, 야당 할 거 없이 전부 다 돈풀기로 지금 일관된 정책을 펴는 게 사실 일본의 정치의 어떤 현실이에요. 뭐 우리나라도 사실 비슷하게 가고 있는 것 같긴 합니다만, 미국은 그나마 조금 공화당과 민주당이 확연하게 다른 정책들을, 특히 경제에 있어서는 내는 그런 특징이 있어요. 돈을 풀 거냐 조일 거냐, 아니면은 금리를 올릴 거냐 내릴 거냐, 이런 식으로 조금은 이제 그 정치적인 어떤 색깔을 좀 빼고 이 이념적인 느낌으로다가 경제 정책을 가져가려고 하는 아직 그런 느낌이 남아 있는데, 일본은 아주 그런 게 좀 퇴색된 지 오래입니다. 그래서 너도 나도 이 돈 풀기, 재정 정책 써서 국민들의 민심을 달래기, 그리고 이 최저시급이죠. 우리나라도 최저시급 많이 올랐잖아요. 일본도 최저시급을 계속해서 양당이 모두 올리는 걸 주장하면서 아무튼 돈 풀기 그렇게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일본에서는 이제 대체 투자 자산에 대한 이 관심과 어떻게 보면 수요가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이제 와타나베 부인이라는 말이 굉장히 유명하죠. 마찬가지입니다. 엔캐리 트레이드를 하는 주체가 그냥 기관이 아니라 이 집에서 직접 재정 관리를 하는, 가정의 재정을 관리하는 이 부인들, 이 하우스 와이프들도 굉장히 핫한 이슈라는 거죠. 그래서 일본 은행에서 저리에 엔화를 빌려서 뭔가를 사는데 그게 이제 달러가 되기도 하고, 또 어떨 때는 터키시 리라화가 되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와타나베 부인이 엄청나게 많은 자금을 굴린다, 이게 달러에 크게 많이 들어와 있다라는 이제 것도 굉장히 유명합니다. 근데 그런 게 이제 젊은 세대들 사이에서는 이 비트코인으로도 많이 들어오게 되는 그런 효과가 있는데, 우리나라와 일본의 이 비트코인 투자 문화는 어떻게 다른지 그 얘기를 한번 들어보려고 하거든요. 일단은 일본은 비트코인과 굉장히 친숙한 국가입니다. 일단 비트코인의 창시자인 사토시 나카모토 자체가 일본인인지는 모르겠으나 어쨌든 일본 이름을 쓰고 있어요. 이게 왜 그럴까 참 저도 궁금합니다. 그래서 뭐 도시바, 삼성, 뭐 히타시 이런 이름들을 섞으면은 사토시가 된다 이런 얘기도 있고, 그 다음에 뭐 도리안 나카모토라고 하는 이제 캘리포니아 거주하시는 일본계 미국인 박사님이 사토시 나카모토다 이런 의심도 있고, 아무튼 일본과의 어떤 연결성,
그것 때문인지 모르겠는데 최초의 비트코인 거래소인 마운트 곡스 거래소는 일본에 있었습니다. 최초는 아니죠, 사실상. 하지만 한때 전 세계 비트코인 거래량의 가장 많은 거래량을 차지했던 최대의 거래소였습니다. 2011년에서 13년 아주 전 세계의 비트코인 거래량을 대부분 차지했던 거래소였죠. 그래서 이 그래프에서 보이듯이 이 오렌지색 부분이 차지하는 게 마운트 곡스 거래소의 전 세계 암호화폐 거래량이었어요. 그래서 거의 100%에 육박할 정도로 2013년까지 쭉 이어졌었습니다. 그러다가 출금 정지 파산 사태가 발생을 하자 쭉 빠진 거죠. 그래서 이 마운트 곡스 거래소가 해킹을 당하고 파산을 하게 되면서 결국 엄청난 비트코인 하락 사태를 일으켰었습니다. 비트코인 가격이 40%나 떨어지는 큰 사건이 이제 마운트 곡스 이 출금 정지 때문에 일어났었죠. 그래서 여전히 다들 아시죠? 마운트 곡스 이때 출금 정지, 파산 때문에 비트코인을 못 돌려받은 채권자들이 아직도 전부 비트코인을 못 돌려받고 내일 주냐, 모레 주냐, 내년에 주냐 이런 거 가지고 지금 아직도 들썩들썩 하는 중이죠.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비트코인을 창시한 사토시 나카모토의 이름 때문인지 아니면 뭔가 다른 이유가 있는지 마운트 곡스 거래소라는 전 세계 최대 거래소가 일본에 있었습니다. 지금 현재 일본 거래소들은요. 대표적으로 3강인데 비트플라이어, 코인체크, 비트뱅크 이렇게 됩니다. 이 세 개 거래소의 특징이 뭐냐면요, 여러분. 일단 상장 종목이 33개, 27개, 38개 이렇게 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리스트가 있잖아요. 시총 상위 20개 코인들, 그러니까 코인마켓캡 기준으로 상위 20개 코인들 중에 상장돼 있으면 yes, 상장 안 돼 있으면 no예요. 이 일본 거래소들에는 일단 테더, 스테이블 코인이 상장이 안 돼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다 상장이 돼 있죠. BNB 안 돼 있습니다. 솔라나, USDC 마찬가지 스테이블 코인 안 돼 있습니다. 심지어 코인체크라는 거래소에는 도지코인도 상장이 안 돼 있고요. 요즘 핫하죠. 톤코인, 텔레그램 코인이죠. 상장 안 돼 있습니다. 뭐가 돼 있냐? 비트코인, 이더리움, 리플, 도지는 2개는 돼 있고 시바이누, 아발란체 굉장히 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상위 10위권 코인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코인들이 좀 많이 포진이 돼 있고요. 그 다음에 30일 거래량 상위 10개를 한번 볼게요. 이제 이 시총 상위 20개에는 안 들어가는 코인들이 이제 중복 제외돼서 들어가 있는 거죠. 30일 거래량으로 가장 높은 코인들. 당연히 올해 들어서 가장 핫한 밈코인 중에 하나였던 도그위프햇. 일본 거래소들에는 싹 다 상장 안 돼 있습니다. 옵티미즘, 이더리움 레이어 2죠. 상장 안 돼 있는 거래소들이 더 많고 그 다음에 멘틀, 봉크도 굉장히 핫한 솔라나 기반 밈코인이었죠. 상장 안 돼 있습니다. 온도, 요즘 STO, RWA 때문에 굉장히 핫한 이 레이어 1 코인이죠. 상장 안 돼 있습니다. 파일코인, 분산형 저장에 관련된 테마를 가진 코인이죠. 상장 안 돼 있습니다. 월드코인, 우리나라에서 핫했죠. 상장 안 돼 있습니다. 수이, 우리나라에서 역시 핫했죠. 안 돼 있습니다. 안 돼 있습니다. 그냥 다 없습니다. 그리고 바이낸스, 바이빗 같은 해외 거래소들은 당연히 다 돼 있죠. 그리고 상장돼 있는 종목수 따져보면 399종목, 376종목. 기본적으로 일본의 거래소들 대비해서 10배씩은 됩니다. 이게 이제 일본 거래소들의 아주 큰 특징이에요. 옛날부터 화이트 리스팅 제도라는 걸 도입을 해서 거래소들이 국가에서 이제 만든 기관이죠. 그 기관에서 허락한 종목들만 상장을 하게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알트코인 종류가 적다. 이런 이제 특징이 있고요. 우리나라를 한번 비교해보죠. 이게 이제 23년도 금융위의 가상자산 사업자 실태조사 결과인데요. 가상자산 종목수 2023년 하반기에 1333개입니다. 그리고 중복상장 제외하면 600개, 그러니까 각 거래소마다 중복되어 있는 거 다 빼고 순수하게 몇 개 상장되어 있냐 보면 600개입니다. 오히려 바이낸스, 바이빗보다 더 많습니다. 그죠? 300여 개 정도였잖아요. 단독 상장 가상자산 종목수, 그러니까 어떤 거래소에 단독 상장되어 있는 것만 세도 332개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공격적으로 상장을 해왔다는 얘기죠. 아유, 거래소들이 상장을 안 한 게 있어? 그러면 내가 먼저 해보겠다 하면서 상장한 게 332개나 된다라는 겁니다. 엄청나지 않습니까? 이게 우리나라 거래소들의 아주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알트코인 백화점. 옛날에는 바이낸스 거래소가 399종목이나 있잖아요. 바이낸스가 알트코인 백화점이었어요. 그게 이제 2017년 제가 이 암호화폐 업계에 입문할 때 바이낸스의 별명이었습니다. 그때는 우리나라 거래소들도 이렇게까지 막 많지는 않았어요. 근데 갑자기 2017년 코인 불장이 찾아와서 조금 이제 2018년 들어서 코인 윈터가 오면서
그러면서 이제 박상기의 난이라는 게 나오고 이 거래소들이 공격적으로 막 알트코인들을 상장을 하기 시작하면서 이런 일로 이제 번진 겁니다, 결국. 엄청나게 많은 알트코인을 업비트, 빗썸 뭐 이런 대표 거래소들이 알트코인 백화점을 자처하면서 상장을 해왔어요. 그래서 그게 이제 이런 부작용으로 번지게 된 겁니다. 지난 7년간 상폐된 가상자산만 517개다. 그러니까 2018년부터 2024년까지 상폐된 가상자산만 517개래요. 아까 이제 거래소들이 중복 제외하고 상장한 게 600개였잖아요. 그러면 그 중에 거의 대부분이 지금 사라졌던 얘기인데 생존한 코인 개수는 이러면서 이 매일경제에 기사가 났습니다. 잦은 상장 폐지로 인한 투자자 피해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2018년 1월부터 24년 8월까지 국내 주요 거래소 5곳에 상장된 가상자산 1,482개 중 이건 이제 중복 코인까지 다 포함하는 거겠죠? 그 중에 517개가 상폐되었다. 이 중 217개는 2년도 채우지 못했고 107개는 1년 미만의 짧은 기간 안에 폐지되어 버렸다라는 겁니다. 디직스 다오라는 코인이 있었대요. 이 코인은 단 77일 만에 상장 폐지됐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코인 거래소들은요, 기본적으로 아무 코인이나 다 상장을 해버리고 그 다음에 문제가 심각하게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 상폐를 해버리는 식으로 운영을 해왔다는 걸 의미를 하는 겁니다. 일본 거래소들과는 상당히 상반된 길을 걸어온 걸로 우리가 바로 확인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렇게 원화 기반 비트코인 거래량과 엔화 기반 암호화폐 비트코인 거래량이 이때 2016년 이후로 아주 극명하게 운명이 갈리게 된 겁니다. 2016년에는 엔화가 이게 재패니즈 옌이죠. 오렌지 색깔 이 거래량이 암호화폐 거래량이 61%나 차지했을 정도로 일본에서도 알트코인 거래가 굉장히 흔했어요. 굉장히 흥했습니다. 이때 뭐 일본이 이 비트코인과 암호화폐를 빠르게 디지털 결제 수단으로서 법으로 허용을 해줬거든요. 페이먼트 서비스 액트라고 해서 PSA. 그래서 일본의 우동집 가면은 비트코인 결제 수단으로 받아주고 이런 것들이 막 도처에 막 생겨났었습니다. 우리나라는 그런 게 아예 없었어요. 이때는 법이고 절도 없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에서 이제 법은 없었지만 아무튼 알트코인 불장이 찾아오면서 그리고 일본에서는 이 거래소 규제를 통해서 화이트리스팅 제도 도입하면서 갑자기 원화 기준 알트코인 거래량이 이렇게 늘어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달러 다음으로 가장 많은 비트코인과 나머지 암호화폐들 거래량을 차지하는 화폐가 우리나라 코리안 원이 됐습니다. 이게 일부 코인 업계 종사자들은 굉장히 뭐 좋은 현상이다. 아니면은 뭐 자랑스러워할 만한 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과연 그럴까요? 저는 자랑스러워할 만한 일이 아니라 오히려 조금 불명예에 가깝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니 달러야 뭐 산업 자체가 워낙에 이제 암호화폐 산업, 비트코인 산업이라는 게 미국 기반으로 다 돌아가고 비트코인 채굴 가장 많은 해시레이트 나오는 게 미국이니까 달러 기반으로 거래량 많은 게 당연한 거고 ETF까지 나와가지고 미국은 하니까. 근데 우리나라는 일본 대비해서 그냥 알트코인 종류 많고 그 다음에 펌프 앤 덤프, 설거지 이런 거 많다 보니까 거래량 큰 거거든요. 굉장히 불명예적인 저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일본 거래소들은 그래서 비트코인, 이더리움 또는 뭐 어떤 거래소는 이더리움이 2위가 아닐 수도 있겠죠. 리플일 수도 있습니다. 아무튼 상위 2개 암호화폐 거래량이요. 가반 이상을 차지합니다. 비트뱅크가 딱 50%고요. 바이비트는 뭐 아니고 비트플라이어, 코인체크 보면은 상위 2개 암호화폐 거래량이 거의 100%입니다. 나머지 알트코인들은 거래량이 많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일본인들의 가상화폐 투자라는 거, 암호화폐 투자라는 거는 비트 아니면은 탑2 이렇게 치중이 돼 있다는 걸 의미를 하는 거고 그러다 보면 당연히 이 두 개를 막 적극적으로 트레이딩 하기보다는 왜 우리는 이제 암호화폐 투자하는 게 다 단타치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뭔가 상장 빔 나오고 10배, 100배 갈 만한 알트코인 잘 잡아서 그거 빨리 투자해서 가격 오르면 빨리 팔고 나오고 거의 데이 트레이딩 아니면은 스윙 트레이딩 조금 이제 1, 2주 정도 기간 가져가는 거. 우리나라는 코인 투자하면은 그게 대부분입니다. 근데 일본은 그렇지 않은 지 꽤 됐다. 그냥 장기 투자. 비트나 아니면 이더 사서 그거 장기 투자하는 문화가 2017년, 18년부터 이미 정착을 해서 이 거래소들에 이미 적용이 돼 있는 중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가상자산 사업자 실태조사 보면 국내외 가상자산 시가총액 상위 10개 비교해 보시죠. 글로벌 상위 10개 종목 당연히 비트코인이 가장 큽니다. 비트코인 비중은 거의 50%입니다. 시가총액 뭐 1000단위 조원이죠. 1000조원이고 그 다음에 이더리움 350조 원 그래서 비중 16.5%로 확 낮아지죠. 비트코인으로 상당히 많이 글로벌 시가총액이 치중이 돼 있습니다. 전 세계로 보면. 근데 우리나라는
비트코인 시가총액 비중이 27.5%밖에 안 돼요. 그리고 특이하게도 이더리움도 아니고 리플이 15.4%.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엄청나게 많은 개미 투자자들이 리플에 지금 투자하고 있다는 거. 리플이 마치 김치코인이다라는 얘기도 있죠. 이더리움 8.4%, 도지코인 2.9% 등등 쭉 알트코인들로 많이 분산이 되어 있는 형태가 우리나라 상위 10개 종목의 비중 특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비트 몰빵, 비트 장기 투자 이런 문화가 많이 없어요. 알트코인 잘 선별해서 단타치고 돈 벌고 수익 내고 나오자라는 문화가 많이 펼쳐져 있는 겁니다. 암호화폐 수익을 일본은요 기타 소득으로 규정을 해서 높은 세율로 과세합니다. 뭐 미셀레니어스 인컴, 자비이익, 기타 소득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되는데 재팬 여기 보이죠? 15에서 55%. 그러니까 자기 소득 수준에 따라서 최대 55%까지도 세금을 내야 됩니다. 엄청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게 아마 제가 찾아봤는데 한 우리나라 돈으로 연봉 한 5천만 원 정도 이상 정도 되면은 인컴 브래켓에서 55% 안에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어요. 기타 소득의 경우에는. 그러니까 암호화폐를 절대 팔지 않습니다. 일본인들은. 그냥 강제 존버. 사면은 가격 많이 오를 때까지 놔두자주의가 무조건 성행을 하는 거죠. 파는 즉시 세금 55%니까. 그래서 이거를 이제 막 정치권에 로비해서 20%까지 낮추려는 그런 움직임도 굉장히 강하고 지금 일본의 국민민주당이라는 뭐 소규모 야당이 있는데 여기 당대표는 지금 20% 공약을 또 내놓기도 했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과세가 20% 역시 기타 소득이죠. 그 다음에 20%로 과세한다라는 안이 나온 지가 꽤 됐는데 지금 벌써 몇 번째인가요? 세 번째 유예가 상당히 유력한 상황입니다. 25년부터 원래 과세가 시행돼야 되는데 이번에 또 약간 양당이 2년 유예를 밀어붙이고 있는 중이죠. 그래서 비과세가 계속해서 이어지는 중이고 아무래도 그러다 보니까 더 암호화폐 단타가 판을 치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뭐 무조건 세금이 높다는 게 좋다는 건 당연히 아니지만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강하게 과세를 하다 보니 강제 존버를 하게 되는 효과가 있다는 거죠. 저는 그거보단 더 좋은 거는 미국의 방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미국도 마찬가지로 자기 소득 구간에 따라서 10에서 37% 과세를 하는데 37% 굉장히 높죠. 하지만 롱텀 캐피탈 게인이라고 해서 장기 1년 이상 투자하는 자산에 대해서는 여기 이제 비트코인도 포함되는 겁니다. 많게는 0%까지 완전히 감면을 해줍니다. 그리고 20%까지는 그래도 감면을 해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투자할 맛 나죠. 그리고 장기 투자할 맛 나는 그런 환경이 조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빨리 좀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아니 어차피 할 거면 차일피일 그냥 약간 인기 영합적으로 미루지 말고 장기 투자를 장려하고 알트코인 단타나 스윙 트레이딩 이런 것들을 좀 근절하는 쪽으로 과세 정책 가져가도 충분히 괜찮을 텐데 계속해서 이렇게 대책 없이 미루기만 하니까 좀 이것도 부작용이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일본 사람들이 비트코인을 한번 사면 안 팔다 보니까 이제 일본 대형 거래소들은요 이렇게 랜딩 서비스를 다 제공을 해요. 여기 보면은 코인체크 한때 일본 최대의 거래소였습니다. 지금은 이제 좀 2위로 밀린 상황인데 아무튼 최대 5% 이자를 준다. 암호화폐 넣으면 암호화폐 이자로 5%를 준다는 얘기죠. 이게 이제 대부업입니다, 일종의. 그러니까 담보 대출을 해주는 거죠. 내가 비트코인 맡기면 그 비트코인 기반으로 대출을 해줍니다. 그리고 비트코인을 넣어서 이자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담보대출 이자를 받는 거를 이제 예금 넣는 사람들의 이자 재원으로 주는 거겠죠. 거의 은행 같은 일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아무래도 이제 일본도 그러니까 시중 은행들이 이런 비트코인 기반 이자를 아직은 법적으로 주지 못하다 보니까 거래소들이 이렇게 나서가지고 이자 주기 서비스를 하고 있는 거죠. 여기 보면은 이 비트뱅크라는 3위 거래소도 비트코인 이자 주기 여기도 이제 최대 5% 주고 있네요. 그래서 이제 아무래도 그냥 일본인들은 비트코인 그냥 사면은 어차피 오랫동안 들고 있을 거니까 그냥 이런 데다 넣어놓는 게 굉장히 흔합니다. 아무래도 거래소들이 대형 거래소다 보니까 뭐 망할 가능성이야 있지만 그렇게 크게 우려를 하지 않는 그런 문화가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가서 보니까. 기본적으로 그래서 여기다가 파킹해놓고 이자 받는다라는 겁니다. 제가 그래서 어떤 걸 생각을 해봤냐면요. 이런 문화가 결국 이 로버트 기요사키라고 하는 더 공교롭게도 미국인이긴 하지만 일본인의 이 패밀리 네임을 쓰는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죠.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의 저자 로버트 기요사키가 아주 강하게 주장을 한 그의 책에서 이 도식이 생각이 났었습니다. 그러니까 빈자와 중산층과 부자가 재무제표를 만들면 가계 재무제표를 만들면 어떤 차이가 있느냐라는 거를 제가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일단 빈자는 일을 합니다.
그 다음에 월급이 들어와요. 그러면은 이런 지출 항목들로 그냥 빠져나갑니다. 뭐 세금도 내야 되고 월세도 내야 되고 음식도 사 먹어야 되고 교통비 내야 되고 그 다음에 옷도 사야 되고 그냥 슉 빠져나가죠. 그래서 재무제표에 자산상태표라는 것 자체가 의미가 없습니다. 그냥 손익계산서상에서 다 끝나는 겁니다. 돈이 들어온다, 쓴다. 중산층은 그나마 이제 자산상태표를 활용을 할 줄 압니다. 그러니까 월급이 들어온다. 그러면은 이렇게 벌려놓은 대출들을 이용해서 조금 더 레버리지를 합니다. 그 다음에 소비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모기지, 뭐 집담보대출 아니면은 전세자금대출, 모기지론 이런 게 다 해당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자동차 대출, 그 다음에 신용카드 대출, 그 다음에 뭐 학비, 학자금 대출 이런 것들을 다 받아놓고 이거를 이제 이자를 내면서 사는 거죠. 세금도 내고 모기지 이자 내고 그 다음에 자동차 대출 이자 내고 이런 식으로 대출을 통해서 레버리지를 벌려놓고 조금 더 과감하게 투자 형식으로 소비를 하는 그런 형태의 삶을 사는 게 대부분의 중산층들입니다. 부자는 어떤 차이가 있냐? 심지어 인컴이 없어요. 셀러리가 없습니다. 소득은 있죠. 소득은 있지만 이 월 급여가 없습니다. 그럼 어디에서 인컴이 들어오냐? 가지고 있는 자산에서 들어옵니다. 부동산, 주식, 채권, 그 다음에 지식재산권 이런 것들을 가지고 여기에서 나오는 소득으로 여기 모기지도 있고 뭐 여전히 신용카드도 있고 그 다음에 뭐 대출 받아놓은 것도 있지만 여기에서 나오는 이자 재원을 자산에서 나오는 수익으로 대체를 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부자들은 어떻게 사냐? 이렇게 산다. 밸런스 시트, 재무상태표, 자산상태표. 자산상태표에서 자산의 부분을 가득 늘려놓고 여기에서 나오는 수익으로 사는 게 부자들의 특징이에요. 그러면 이 도표와도 또 연결이 됩니다. 어떻게 부자들은 세금을 안 내고 살 수가 있느냐? 자, 일반 사람들은 100만 달러 월급을 받습니다. 그러면은 40% 소득세 내고 나머지 60만 불만 가져가요. 그러면 조금 이제 이걸 아끼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느냐? 100만 달러 주식으로 받습니다. 내가 다니는 회사에 뭐 주식으로 월급 대신에 받아서 이 주식을 팔고 그 다음에 25%의 자본 이득세만 내고 나머지 75만 불을 가져갑니다. 이게 이제 조금 더 영민하게 이 세금을 덜 내려고 절세를 하시는 분들이겠죠. 근데 세금을 아예 안 내는 방법도 있죠. 이렇게 이 회사에 주식을 100만 불어치를 받습니다. 그 다음에 이 주식을 담보로 돈을 빌려요. 그럼 이건 대출이잖아요. 담보 대출. 그러면은 이 대출에 대해서는 세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대출 이자만 내면 되죠. 나중에 이제 정말 돈이 필요할 때는 이 주식을 팔아가지고 주식이 많이 올랐을 때니까 세금을 내고도 충분히 많은 수익을 걷는 겁니다. 이렇게 삽니다. 부자들은. 그러니까 아까 로버트 기요사키가 얘기한 이 부자들의 방식, 자산을 잔뜩 지내놓고 이거를 담보대출을 통해서 이자를 발생시키고 그 다음에 뭐 이자는 조금씩 내면서 대신에 이 자산에서 발생하는 수익이 더 커야겠죠. 그래서 이게 이 똑똑한 부자들이 대출, 그 다음에 이 부채라는 걸 이용하는 법이라는 얘기를 합니다. 자연스럽게 일본인들은 비트코인을 사서 이 비트코인 가격이 오르잖아요. 그러니까 자본 이득, 어떻게 보면 자산의 가격이 오르면서 발생한 자본 이득에 대한 수익도 가져가면서 그 다음에 그 비트코인을 파킹해 놓고 거래소에다가 5% 이자까지 받아가는, 아니면 그냥 돈이 필요할 때는 어떻게 하면 돼요? 비트코인 안 팔고 비트코인 담보로 넣고 엔화 대출 받아서 그 엔화 이자만 내면 되니까 이제 아무래도 일본의 기준금리도 낮고 이자 비용은 당연히 낮겠죠. 그러면 이자 내다가 이제 비트코인이 나중에 정말 많이 올랐을 때 팔아가지고 수익 내고 뭐 세금을 좀 내더라도 충분히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환경으로 지금 투자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세금이 높다, 일본은. 그 다음에 거래소 상장 종목이 굉장히 적어서 메이저 코인들 위주로 장기 투자가 활성화될 수밖에 없는 환경이었다. 그리고 이게 되게 웃프고 아이러니하긴 하지만 이 로버트 기요사키가 얘기하는 부자 방정식, 그리고 여기 이제 미국에서도 굉장히 유명한 이 도표죠. 부자들이 세금을 안 내고 계속 살 수 있는 방법, 이것으로 연결이 되는 겁니다. 자연스럽게 부자가 되는 길로 비트코인 투자를 하는 일본인들이 가는 거다 라는 식으로 결론을 낼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나라도 그러니까 이거를 빨리 사람들에게 가르쳐 주고 이렇게 하도록 교육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앞으로 뭐 ETF가 나오든 아니면은 비트코인 관련된 이런 랜딩 상품이 나오든 우리나라 사람들도 이제 비트코인을 샀다 팔았다 하는 투자 말고 사서
가격 상승을 최대한 누릴 수 있도록 쟁여놓고 이거 가지고 담보대출을 받아서 현금이 필요할 때 쓰고 갚고 이런 형식으로 비트코인의 어떤 부자의 반열로 오를 수 있는 그런 형태의 투자를 하기를 간절히 기원하면서 오늘 이제 일본과 비교하는 그런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10분만 비트코인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내용도 마음에 드셨다면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